몇몇 오일은 냉장고에 넣으면 질감이 이상해지고 색이 뿌옇게 변할 것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는 올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라면 더 그렇죠.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음식 세계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냉장고는 축축하고 습하며 물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일에게 필요한 조건은 아니죠. 오일의 맛과 질감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의 질감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부엌 팬트리처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병 속에서 파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기름 중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둬서 고체로 굳어버렸다면 걱정 마세요. 그냥 꺼내두면 실온에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씨앗 오일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화되어 빨리 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버터는 냉장고 밖에 두어도 괜찮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빵에 바르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모든 버터가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 더운 지방에 사신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덥지 않다면 항상 뚜껑을 덮어두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세요. 찬장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찬 토마토의 맛이 덜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차가워진 토마토는 아름다운 향과 맛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냥 부엌 조리대처럼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의 숙성을 늦추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만약 때를 놓쳐서 토마토가 너무 익어버렸다면 할머니의 비밀인 구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케첩의 천연산은 더러운 미생물이 들어가서 썩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상온에 두면 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케첩도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멜론을 통째로 샀다면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영양분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멜론은 상온에 보관할 때 가장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해집니다. 모든 종류의 멜론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수박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과 아름다운 붉은색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멜론을 잘랐다면 냉장 보관을 해야 해요. 랩으로 싸서 남은 조각을 냉장고에 며칠간 보관하세요. 고수와 민트 같은 허브는 물기를 흡수해줄 소재로 싸서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허브가 냉장고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아니면 밀폐 용기에 넣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허브는 그렇지 않아요. 바질과 파슬리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끔찍한 색이 될 거예요. 냉장고 안에 건조한 공기가 잎을 시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두는 게 더 좋아요. 바질과 파슬리를 보관할 땐 줄기의 아랫부분을 잘라내고 작은 양의 물이 담긴 병에 넣어주세요. 줄기를 다듬고 물을 갈아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르지 않은 양파는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고의 습기는 양파에 곰팡이가 피고 흐물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른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지퍼백에 넣고 야채 칸에 넣어두세요. 냄새 때문에 맛이 변할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멀리 놓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래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싹이 날 수 있거든요. 오이를 사서 야채 칸에 넣어두는 건 꽤 평범한 일로 보이죠? 오이를 상온에 보관해야 맛이 좋다는 것을 아시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오이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더 오래 보관하고 상큼하고 맛있는 맛을 더 오래 유지하려면 팬트리에 보관하세요. 단 사과와 바나나에게선 떨어뜨려 두시고요. 땅콩 버터는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끈적끈적한 스프레드는 개봉 후 약 3개월 동안 팬트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 특유의 끈적임을 유지시켜주고 바로 퍼내서 먹어치울 수 있을 거예요. 원한다면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보관을 더 오래 하고 기름 분리를 막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콩 버터가 단단해져서 펴 바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꿀은 차가운 온도에서 결정화되고 굳을 수 있습니다. 꿀은 상온에 두어야 사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완벽히 끈적끈적한 상태가 될 거예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장소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의 용기에 꿀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꿀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고 배고픈 개미를 막을 수 있는 봉인 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핫소스는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는 걸 막아줄 정도로 식초와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매운맛은 상온에서 더 강력합니다. 그 맛 때문에 산 소스잖아요. 어떤 핫소스는 냉장고에 두면 굳어지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보카도는 냉장고 밖에 보관할 때 최고입니다. 아보카도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숙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온의 주방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보카도를 더 빨리 익히고 싶다면 갈색 종이 봉투에 바나나와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에서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게 하는 가스가 방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의 기운을 깨우기 위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운동과 샤워 외에도 굶주린 배에 넣는 첫 번째 음식은 나머지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바나나가 있네요. 이 과일이 게으른 아침 식사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한 바나나라도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생 바나나는 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소화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나나를 끊을 수 없다면 오트밀과 섞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산에 의해 생기는 자극을 막아주는 위 내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른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트밀죽, 땅콩버터,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가 잘 어울릴 거예요. 아침 식사로 가꾼 바삭바삭한 크루아상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많죠. 케이크, 페이스트리, 피자, 다양한 빵에는 보통 공복에 먹으면 미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빵들은 위에 가스가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 빵을 통곡물 사워도 빵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빵은 자고 일어난 후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빵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도 좋고 위장의 박테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신선한 시트러스 주스 한 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근사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리는 요소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뱃속은 이 주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과일 스무디와 주스에는 잠에서 덜 깬 췌장과 간에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당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시트러스 주스는 하루 중 언제라도 먹기 좋긴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높은 함량의 과당과 섬유질은 낮 동안 우리의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에서 허리케인을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의 오렌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과일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면 파파야나 수박을 드세요. 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 동안 우리의 기분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샐러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우리의 위장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샐러드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마 대부분의 다양한 버전을 보셨을 겁니다. 블로거들은 레몬즙과 치아씨드에서부터 베이킹 소다까지 모든 종류의 재료와 물을 섞어 마시라고 하죠. 물론 이 마법의 물약들은 각각 별도의 연구와 과학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복 상태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화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빈속에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커피가 소화기 계통의 해로운 염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는 위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에서 깨어나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드셔야 해요. 아주 작은 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요거트나 다른 발효유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그 전에 안전한 것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은 위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익균이 해야 하는 일의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치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화기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페타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드세요. 이 좋은 지방은 아침에 딱 좋습니다. 염소치즈도 좋은 생각입니다. 염소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이 약간 더 많고 유당도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초콜릿이나 단백질 바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공된 설탕은 최악의 아침 식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황급히 초콜릿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초콜릿은 아침에 우울함을 쫓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은 좋은 기분을 책임지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적당한 양의 고품질 초콜릿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일을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페인이 없는 반면 진한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70%의 다크 초콜릿 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름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핀 감자는 변질됩니다.